우리나라도 결국은 기존 국힘 정부의 안대로 유산취득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 상속세 과세 구조상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망인 10억, 자녀 10억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죠. 각자 세금을 하니까 구조적으로 세금 무조건 줄어듭니다. 여기는 납세자 입장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은 사실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기재부 내에 그 TF팀, 전담팀을 만들어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속세 제도는 최초로 만들어진 지 벌써 7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공제를 바꾸거나 세율을 조정하거나 간단한 아주 부분적인 변화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그 OECD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선진국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가 24개국 정도 되는데 24개 나라 중에서 20개 나라가 벌써 상속세 개편을 했어요. 상속세는 크게 그 총액으로 한 방에 내는, 다 모아서 총액으로 한 방에 내는 유산세 방식이 있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방식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 상속인, 미망인, 자녀 1, 자녀 2 이렇게 유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취득세 방식이 있어요. 유산취득세라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OECD 24개국 중에서 20개 나라가 이미 유산취득세로 바꿨고, 남은 4개 나라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일본도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일본은 절충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실적으로는 3개 나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OECD 국가이기 때문에 OECD 흐름에 맞게 유산세 방식에서 이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한 만큼 세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죠. 유산을 많이 받으면은 세금 상속세 많이 내고, 조금 받으면은 상속세 조금 내고, 안 받으면 안 내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기재부 내에 전담팀,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그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도 검토하고 외부 기관의 용역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축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시장, 상속세를 내는 시장이 과거에는 부자들의 세금이었잖아요. 그 시장, 납세자 그 세원 시장에서 조세 저항이나 이런 시장이 성숙이 되지 않아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확 바꾸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오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2022년에 바뀌면서 그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상속세 제도는 워낙 오래된 구닥다리 세법이다 보니까 그 기재부의 그런 드라이브는 그대로 끌고 왔었어요. 그냥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맞다. 이거는 OECD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다. 그래서 그대로 TF팀을 똑같이 만들어서 기존의 사례 이어받아 외국의 사례도 분석하고 해서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지난 윤석열 국힘 정권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재산이 30억만 넘어가면은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너무 높다. OECD 국가들만 봐도 50% 국가들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을 낮추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상속세 세율을 왜 내리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 공제만 늘려서 서민들의 세금이 되어버린, 최근 6, 7년 동안 불어닥친 아파트 등 주택가격 그 인상으로 서민 세금이 되어버린 이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과세를 많이 해주자, 공제를 많이 해주자, 부자들의 세금은 굳이 세율을 낮춰서 할 필요 없다 해서 반대를 해서 이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은 최고세율 50% 인하는 포기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데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 2024년도에 계엄이 터지면서 국회가 5월 스탑됐잖아요. 그래서 물 건너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5년 6월 3일 날 정권이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서민들의 세금 인정하겠다. 서민들의 세금 상속세, 공제, 비과세를 늘려서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늘려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상속세 그 큰 틀의 개편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천천히 급격하게 바꾸지 말고 일단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하고 좀 지켜보면서 개편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은 급격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공제 부분은 분명히 인상될 것이다. 과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SNS나 유튜브 채널 출연, 각종 언론 보도자료 이런 데서 꾸준히 얘기를 한 게 기존의 상속세 공제가 기본적으로 10억 비과세잖아요.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5억 합산해서 10억 공제인데 이거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이 주장을 했었어요. 자녀 공제 5억은 8억으로, 배우자 공제 5억은 2배 10억으로 해서 도합 18억까지 공제를 해주자. 그러면은 기타 금융재산 공제, 세액공제 여러 가지 기타 금융재산 공제, 단기 재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렇게 해서 최소 2억은 추가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공제를 늘려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제를 일단 최대 20억까지 늘려서 서민들의 부담, 갑자기 상속세 납세자가 된 서민들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정부도 민주당 이번 정부도 기재부 내에 아마도 이 상속세 개편을 위한 TF팀, 전담팀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어떤 드라이브, 방향을 보면은 상속세 개편의 그런 방향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출범한 민주당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마도 OECD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로 이미 바뀌었고 그렇게 나머지 4개 국가들도 유산취득세로 확 바꾸지는 않더라도 절충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도 유산취득세 거의 유산취득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힘에서 이미 터지기 전부터 국힘에서 기존 정권 이번 민주당 정권 이전에 그 국힘 정부에서 이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말하거든요. 정부안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도 됐어요. 작년 국힘 정부에서는 이번 대선 이전에 이미 국무회의를 의결해서 정부의 안은 확정이 됐어요. 유산취득세로 확정이 됐고 8월 그 스케줄을 보니까 8월 달에 공시 대국민 공포를 고시를 하고 9월 달에 국회에 상정해서 국회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9월 달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식 시행은 이듬해 내년 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국힘 정부에서는 이러한 스케줄을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안은 다 확정이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승계할지 또는 일부 변화를 줄지는 이번 정부 6월 3일 대선을 치른 민주당 정부에서 기재부 내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상속세 개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국힘 정부에서 이제 최고 세율 인하를 주장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서가 국힘은 세율 인하였어요. 세율 인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율 자체도 50%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세율 인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제도 부수적으로 늘리자. 그래서 국힘 정부에서는 부자 자산가들의 세금도 일부 줄여주고 공제를 늘려서 서민들의 세금도 줄여주고 위아래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부자들의 세금으로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 50% 인하는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냥 서민들의 상속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속세가 서민들의 세금이 되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공제를 늘리자는 주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고 세율 50%는 그대로 두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상속세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동조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OECD 24개국 중에 무려 20개국이나 이미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남아있는 국가가 4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국가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절충 방식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기존 국힘 정부의 안대로 유산취득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새로 6월 3일 대선을 치른 민주당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은 처음부터 동조하고 있고, 그 개편 방식만 조금 더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하자. 먼저 공제를 인상해서 즉각적으로 서민들의 세금이 되어버린 상속세를 즉각적으로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유산세 방식, 토탈 과세 방식에서 취득세 방식,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취득세 방식, 즉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정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은 거의 확실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 상속세 과세 구조상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진과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재산이 1억, 5억, 10억, 30억 초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세율도 10억까지는, 세율도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넘으면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3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의 상속세 세율은 50%가 되는 겁니다. 가령 30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0억이니까 공제를 무시하면 세율이 50% 적용이 되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고,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취득하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계산하고 내게 되잖아요. 가령 뭐 배우자와 자녀 1, 2가 있다. 그럼 배우자 10억, 자녀 1, 10억, 자녀 2, 10억 이렇게 한다면은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은 기본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공제를 무시하면은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에서 10억 30%니까 어머니 미망인도 30%, 자녀 1도 30%, 자녀 2도 30%, 이 30%를 30억 재산을 30% 세율로 받게 되니까 한 방에 50%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구조적으로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30억을 한 방에 과세를 해버리면은 그냥 50%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가면은 미망인 10억, 자녀 1 10억, 자녀 2 10억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죠. 각자 세금을 하니까 어머니도 30%, 아들 1도 30%, 아들 2도 30%, 다 30%.
20%가 세이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무조건 줄어듭니다. 이렇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더라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부모님이 최초로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배우자는 존재하잖아요. 그때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절세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가 5억입니다. 최소가 5억이고 최대는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은 즉각적으로 절세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으면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비과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를 즉각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테크닉이죠. 세무사들이 신고 테크닉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즉각적으로 세무사들의 테크닉으로 바로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를 최소가 5억인데 민주당 이번 6월 3일 대선을 치른 정부에서 최소 5억을 10억으로 늘리겠다. 최대 30억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이제 공제 인생을 주장했었죠. 자녀 공제는 기존의 5억인데 8억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가 5억인데 최소 10억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18억 비과세는 해주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금융공제, 단기재산상속공제 뭐 이런 추가 공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최대 20억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공제 인상을 주장했었던 거죠. 아무튼 공제 하나만 가지고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세무사들의 테크닉을 통해서 상속세를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 이거는 세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구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세무사들의 테크닉으로 상속세를 즉각적으로 줄여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납세자분들에게는 단점이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수 확보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세수 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돌아가신 분, 부모님 한 분만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그 세금 상속세 계산 과정에 보면은 사전증여가 있어요. 사전증여.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증여세예요. 상속을 통해서 남은 자녀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 뭐예요? 증여세잖아요. 거저 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증여세예요. 성격이. 그래서 상속세 신고하고 세금을 낼 때는 과거 10년치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증여한 거를 다 조사합니다.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신고한 거는 당연히 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신고 안 했던 거라도 증여 의제나 증여로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는 것은 다 합산을 해서 과거 10년치의 모든 증여를 다 합산해서 총 증여액을 계산합니다. 상속도 제가 최종 증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의 최종 증여와 과거 신고한 증여,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보는 것들을 다 합산해서 총 증여를, 토탈 증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 증여세를 산출한 다음에 과거에 증여세 신고하고 낸 거는 기납부 증여로 해서 이제 과거에 증여세 낸 금액은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사들은 이 상속세를 성격을 증여세의 정산으로 부릅니다. 증여세의 정산. 근데 이제 과거에 증여세 다 내고 끝났는데 여기 와서 정산을 한번 해서 더 증여세를 내게 만드니까 막 이중과세다 이런 말들도 많고 불만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은 각자 세금을 내니까 과표가 과세 대상이 기존 뭐 예를 들면 30억으로 세금을 내던 것을 10억 기준으로 내니까 세율 50%가 30%로 줄어드니까 각자 20%씩 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는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사전 증여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아버지 통장만 보고 아버지 통장 10년치만 보고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신고 안 한 거는 있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은 아버지 통장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각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각자 신고를 할 때 본인들이 사전 증여 받은 거, 신고한 증여, 신고하지 않은 증여, 그거를 검증을 다 해야 돼요. 세무사들이 어머님 과거 10년치 통장 주세요. 아드님 과거 10년치 통장 주세요. 이거 따님도 과거 10년치 통장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과거 10년치 통장 다 받고 남은 배우자 자녀 원투 통장도 과거 10년치 다 받아요. 세무사들이. 그럼 아버지 통장, 엄마 통장, 아들, 딸, 가족 전체의 과거 10년치 통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분 4인 가족 전체의 과거 10년치 금융자료를 세무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 단점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세무사들한테 요금을 한 번 낼 거를 3번을 냅니다. 아버님은 이제 상속세 대상이니까 통장을 보는 거고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재산 받은 3분이 하는 거. 어머니랑 아드님, 따님 3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4명 걸 다 봐요. 그래서 신고를 3번 하니까 세무사들한테 어머니도 요금 내고 아들도 요금 내고 딸도 요금 내고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요금을 한 번 낼 거를 3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고 이거는 뭐 요금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뭐 상속세 신고 비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받지 않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렇지만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장을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어머님이나 미망인 어머님이나 아드님, 따님이 본인들의 통장, 모든 금융기관, 본인들이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면은 그 특정 뭐 주거래 주로 쓰는 통장만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모든 통장 10년치를 다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과거 10년치 통장이 다 오픈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이렇게 해서 뭐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신고를 했더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속세는 세무사가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 과세당국에서 반드시 최종 검증을 합니다. 상속세 일반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요. 신고한 세무사와 항목별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비교 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한 세무사가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 못하면은 추가과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사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자녀분들의 과거 그 불분명한 그러한 자금 거래, 돌아가신 아버님하고의 불분명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은 소명을 못하면은 뭐 가령 적요가 없어,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소명을 못하는 부분은 억울하게 증여로 가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은 이렇게 숨어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들의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증여 의제가 발견이 되면 이렇게 상속세 추가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잖아요. 그럼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잖아요. 이 신고는 제가 상속세를 최종 증여세의 정산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격이고 신고는 다릅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이 다르고 신고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3달 안에 신고하지만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하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상속인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또는 놓쳐서 신고하지 못한 그러한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해야 됩니다. 뭐 5년 전에 발견됐다? 그러면 5년 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무신고 과태료 물리고 5년 동안 지연 신고한 이자 물리고 5년치 이자 물리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5년 정도 증여세를 지연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20%, 40%짜리가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증여로 알고도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 했으면 과태료가 일단 40%가 딱 적용이 돼요. 가령 증여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럼 과태료가 400이 바로 딱 붙어서 1400이 돼요. 그리고 5년치 이자가 붙어요. 5년치 이자는 뭐 8, 9% 정도 되는데 약 9% 정도 잡았을 때 5, 9, 45, 45%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85%가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5년 넘어서 6, 7년 되면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증여세를 지금 내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 내면은, 뭐 5년 넘어가서 6, 7년 되면은 1,000만 원 증여세를 2,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 1,000만 원 붙어서 더블로 내는 거죠. 이렇게 증여세 내고 추가로 또 상속세 정산해서 내고, 이렇게 더블로 세금을 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망인 또는 뭐 자녀 1, 자녀 2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극복하시려면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유산취득세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님들을 찾아와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유비무환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면은 세금을 완전히 피해 나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그 세무법인 세르파 같은 경우는, 세르파가 등산 짐도우미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납세자 여러분들의 어떤 무거운 세금짐, 세금 고민을 충분히 대신 덜어내고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이승희 세무사를 찾아오시면은 저희는 부설연구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싹풀TV 부설연구소에 싹풀 절세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20년 넘은 세무사, 15년 넘은 세무사, 회계사, 현직에서 막 나오신 세무공무원, 이런 분들까지 10명이 벌써 20년 이상 스터디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스터디가 아닌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법에 없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이런 실무 공부를 교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를 찾아오시면은 세법에 없는, 세법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절세연구소의 문을 노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인출하셔서 현금 거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현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금 거래를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시면은 비교적 현금 거래를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 국세청의 변칙적인 거래나 의심 거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제가 20년 넘게 실무를 하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찐 사례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현금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가처분 소득, 자기의 연봉 또는 자기의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가급적 수표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현금 거래를 안전하게, 국세청의 CTR이나 STR 거래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표를 뽑더라도, 가처분 소득 내에서 그것도 수표로 뽑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그런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이 정도 금액까지는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 과세 대상자, 세무 검증 대상자로 보지 않겠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재산 취득이나 부채 등 은행 차입금 등 상환 금액, 기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과 은행 차입금 등 채무를,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금액과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채무를 갚을 때 쓰는 돈, 그래서 채무 상환 자금, 주택이나 차량 등 기타 자산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 이렇게 자금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그 검증을 하지 않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 30세 미만 20대 같은 경우는 주택 취득 자금으로 5천만 원, 일반 차량 등 기타 재산 취득 자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부채,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상환으로
1억, 그래서 총액으로 2억 이하까지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채무 상환 자금은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서 1억까지는 20대인 경우는 총액으로 다 합산해서 재산 취득, 주택, 차량, 그다음 은행 차입금 상환 등 다 토탈해서 총액으로 1억까지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억이 넘어갈 때 이제 기본적으로 증여 추정으로 보고 세무 검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같은 경우는 30대 같은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은 20대 5천에서 1억이 늘어나서 1억 5천까지 주택 취득 자금은 세무 검증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 취득은 똑같이 5천만 원. 그래서 재산 취득은 기본적으로 2억. 그리고 채무 상환은 똑같아요. 5천만 원. 해서 토탈해서 한도는 2억 5천이지만 세무 검증으로 보지 않는 총액 한도는 2억. 2억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의심을 하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입증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40세 이상, 40대 이상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은 평수를 넓혀 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취득 자금은 3억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은 조금 더 30대 5천에서 2배가 돼서 1억. 재산 취득 자금은 기본적으로 4억. 그리고 채무 상환은 5천만 원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도로는 4억 5천이지만 똑같이 4억 5천을 한도로 주지 않고 총액 한도는 최대 4억. 40대 이상, 40대 50대 그 이상 분들은 총액 한도로 4억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억이 넘어갔을 때 증여가 아닙니까? 소명하세요 하고 공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0대는 주택, 차량 등 취득자금, 은행 차입금 상환 등 다 토탈해서 1억이 넘어가면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서 증여 아닙니까? 하고 소명하라는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억까지 맞춰서 재산을 취득하고 재물을 상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30대 같은 경우는 한도가 2억입니다. 한도가 2억. 2억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총액 한도로 4억. 4억이 넘어가야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면은 입증을 하십시오 하는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가급적 4억까지만 재산을 취득하고 재물을 상환하고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20대 1억, 30대 2억, 40대 50대 4억 정해진 증여 추정 기준을 넘어가더라도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았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표 현금 외에도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 PC를 통해서 계좌이체하거나 핸드폰 은행 어플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적요란이 있습니다. 적요란에 계좌이체를 하는 목적,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빌려준다 그러면 대여, 빌려줌, 누구누구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적요를 기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1000만 원 창구에서 현금을 뽑아야 될 때는 창구에서 문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고액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이 돈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 어디다 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어떻게 돼요? 고액 현금 거래인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면은 의심거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액 상관없이 3일 내에 바로 FIU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언제 날짜로 누구누구가 얼마에 거래를 했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송금처에 대해서 소명을 정확하게 잘 못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FIU는 그러한 거래를 취합을 해서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해당 관할 세무서별로 이거 분석하세요 하고 이제 그 업무를 할당을 해버리죠.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해당 거래하신 납세자분에게 이거 소명을 해주세요. 원인 불명입니다.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소명 공문이 딱 보내게 되죠. 그럼 납세자는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 못하면 뭐죠? 바로 증여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좌 이체할 때는 분명하게 조교를 달아라. 그리고 창구에서 현금 거래를 하실 때는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심받지 않게 답변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금을 하시거나 출금을 하시는 분이, 특히 입금을 하시는 분은 소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고액 현금 거래, 의심 거래를 떠나서 보이스 피싱부터 의심합니다.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실 때는 소득이 있으신 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금의 입금 시기를 본인의 소득 발생 시기와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소득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입금을 한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소득의 발생 시기와 입금 시기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연봉이 3,600이잖아요. 그러면은 월급날 이후에 입금을 하는 게 좋고, 가령 300 중에서 200을 적금을 했다. 그러면 2,400이 그럼 연에 2,400이 적금이, 원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2,400이 이자 붙어서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적금을 하거나 또는 출금을 하거나 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편할 때 가서 수금을 했어요. 들쭉날쭉 했죠. 자판기도 한 30개 이상 하면 꽤 수입이 됩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던 다마스 있어요. 조그만 차. 다마스 타고 돌면서 그 동전을 다 직금을 해서 은행에 매번 불규칙, 어떨 때는 10일 날, 어떨 때는 20일 날, 어떤 때는 월말에 막 이렇게 마음대로 입금을 하니까 은행 직원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자금으로 이렇게 하는가 의심을 했어요. 물론 이분은 나 자판기 사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창구 직원이 자판기 사업에 이해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의심거래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의심거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액 현금 1,000만 원 기준 상관없잖아요. 몇백일지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들쭉날쭉 막 입금되면은 그 창구 여직원이 FIU에 3일 내에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러면 FIU는 그거를 국세청에 과세당국에 보내줘. 통보를 해서 과세당국은 관할 세무서별로 딱 보내서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바로 소명하세요 하고 공문 보내버리죠. 못 보내면 바로 증여세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좀 귀찮겠지만 날짜를 딱 정해서 월말이면 월말, 25일이면 25일 딱 정해서 가급적 그날 수금을 다 해라. 그래서 이 사장님도 한번 공문을 받아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귀찮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대로 따라 했어요. 매달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수금을 짝 해갖고 거의 월말에 계속 입금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입금을 딱 하니까 이제는 그 창구 여직원하고 절친이 돼가지고 사장님 이번에 수금 많이 하셨네요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묻지도 않고 막 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됐죠. 이렇게 자금 이체도 원칙을 잘 아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금 거래, 자금 거래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가처분 소득, 연봉, 뭐 자기 사업하시면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 그것도 비교적 현금보다는 수표로, 현금 막 부피가 많잖아요. 그것보다 수표로 하셔라. 수표는 에서 이서를 통해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심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표로 가처분 소득 내에서 수표로 하셔라 1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득이 PC 계좌이체 송금 거래나 핸드폰 어플로 하실 때는 조교를 잘 기재하셔라. 조교. 왜 이 돈을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조교를 잘 기재해 달라. 그리고 조교를 은행 어플, 핸드폰으로 보내든 PC로 송금을 하든 조교로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교는 뭐 6글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PC 송금이나 핸드폰 어플에 그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내가 송금을 딱 했어. 조교를 못 써버렸어. 모르고 그냥 송금만 딱 해버렸어.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그 계좌 이체를 열어서 그 메모를 열 수가 있어요. 메모는 비교적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한 3줄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3줄 정도. 메모에 구체적으로 쫙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송금하면서 어플로 돈을 보내시면서 조교를 놓치셨더라도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조교 말고 메모 기능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구 문답에서 버벅거리지 말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즉각적으로 하라.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답 거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보낸다, 왜 보낸다, 이 자금은 출처가 어떻게 된다, 뭐 내가 뭐 부동산을 팔았다, 임대료를 받았다, 보증금을 받았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준비를 하고 딱 가셔야 돼요. 그래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입금을 하시는 분이 가급적 연봉이 있으신 분,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 입금하고 출금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입금하는 시기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의심거래 대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더 잘하면은 창구 직원하고 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 현금거래나 송금거래, 금융거래를 하시게 될 때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현금거래, 금융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표를 뽑을 때 그 주의사항은, 수표는 이제 배설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이 포착이 되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통장 PC로 계좌 이체하듯이 꼬리표가 다 남기 때문에 그 의심거래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표를 뽑을 때는 철저하게 조교, 문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한테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돈은 내가 월세 받은 거다, 뭐 보증금 받은 거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빌린 거다, 아니면 뭐 소득 발생한 거다, 이렇게 문답 준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셔서 즉각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창구 여직원한테 답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 어플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도 은행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돈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막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교를 써놔야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소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교를 잘 기재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교를 놓쳤을 경우는 컴퓨터 PC 송금이든 핸드폰 어플 송금이든 밑에 보시면은 메모 기능이 있다. 이 거래에 대해서 비만 기록을 해놓을 수 있는 메모 기능이 PC든 핸드폰이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두셔라. 그때그때 해두셔라. 시간 지나면은 기억이 흐릿해져서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바로. 조교를 못 썼다. 바로 비만 기록 메모 기능으로 가서 다 적어 놓으세요. 정확하게, 꼼꼼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PC 송금, 핸드폰 어플 송금 이렇게 해서 메모까지 잘 했어요. 조교도 적고 메모까지 잘 했어요. 또는 조교를 놓쳐서 메모를 잘 해놨어요. 여기까지도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나중에 일이 터져서 소명을 해야 될 때 이 메모 기능은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워딩을 한 거잖아요. 워딩을 한 건데 백업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PC로 송금하거나 어플로 송금할 때 조교 메모 잘 해놓으시고 증빙까지, 증거서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받았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한테 빌렸다. 친구한테 뭐 공짜로 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 쓰잖아요. 그럼 차용증. 이런 서류를 잘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5년. 세금 문제에는 최소 5년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기본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도 뭐 국세나 이런 건 최소 5년은 보관하셔야 되고 증여 상속세로 넘어가면 기본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10년 막 이사 다니고 결혼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파일 이런 자료 보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로 인연을 맺으시면은 과세당국 국세청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자료, 파일, 송수신 보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동일하게 050 전자팩스 시스템 쓰고요. 무기한, 무한정 보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보관할 수 있는 네이버 파일 관리 시스템인 마이박스를 최대 용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 보관은 뭐 수백 개 업체가 들어와도 무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일 송수신 시스템을 보관까지 되는 그런 전자파일, 전자팩스, 전자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마이박스 최대 용량 맥시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자료는 아무리 많은 자료일지라도 뭐 10년, 20년 저희들 삭제하지 않습니다. 최대 용량을 쓰기 때문에 10년, 20년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특히 저 이승희 세무사를 찾아오시면은 이러한 유용한 기능, 다른 어느 세무사들한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훌륭한 서비스를 저희 이승희 세무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나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를 찾아오시면은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이승희 세무사, 저희 세무사 10명이 20년째 하고 있는 싹풀 절세연구소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상담실장님이 업무 시간에는 항상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번호는 밑에 나가는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 친절한 상담실장님께서 저희 상담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필수 4대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세는 당연한 전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절세나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경영을 하고 절세 연구를 넘어서 세테크를 넘어서 세금 관리를 연구하는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상담실장님이 항시 핸드폰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의 시스템이나 싹풀 절세연구소의 절세나 세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나가는 저희 상담실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제가 20년 넘게 세금 업무를 해보니까 세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처럼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 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막 80점, 90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공개된 곳에서 뭐 세무사님이든 또는 비전문가 이렇게 방송인이든 이런 분들이 엑기스를 다 찾아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찾아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지만 사실은
엑기스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치는 3% 5%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시고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유튜브 보고 본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설프게 자신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세무사들을 뭐 두세 명 찾아가 보니까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금 싼 세무사 찾아가서 해버리니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 3%에서 빵꾸가 나서 나중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 나중에 뭐 3년 5년 뒤에 터지면은 과태료 때문에 엄청납니다. 최장 9년 만에 터지는 것도 봤어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그럼 증여세 폭탄, 상속세 추가납부,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시고 리스크를 세금이라는 지뢰를 밟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실무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가셔라. 절세를 하는 세무사님들의 그 요금을 줄이기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세무사님,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